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그냥 just do it 하라고 하거든요. 전제 조건은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 공급이 과잉이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우리가 질문 많이 받잖아요. 내년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는 분들은 이제 떨어질 때 집 사고 싶어가지고 맞잖아요. 맞아요. 떨어질 때 사고 싶다는 거거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막상 떨어지면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전략이 이론적으로는 아름다운데 두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하나는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대책 그리고 뭐 앞으로의 예상되는 방향까지 다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결국에 결론은 점점 뭐 무주택이신 분들은 집을 사는 게 유리한 구조로 이제 가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자금이 되는 분들, 네.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네.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데 제가 앞서서도 이제 상승장이 아니라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극화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을 부동산, 올라갈 아파트, 올라가지 않을 아파트가 이제 점점 색깔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을 보게 되면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올라갔거든요. 서울도 네. 올라가고 이제 시차가 좀 다를 뿐이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우리 부모님 집만 보더라도 시골에 있는데 한 30년 전 가격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거의 뭐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서서도 이제 제가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는데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볼 때는 이제 단기와 장기로 봐야 되는데 저는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그냥 just do it 하라고 하거든요. 전제 조건은 수요가 뒷받침되는 곳, 공급이 과잉이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우리가 질문 많이 받잖아요. 내년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는 분들은 이제 떨어질 때 집 사고 싶어가지고 맞잖아요. 맞아요. 떨어질 때 사고 싶다는 거거든.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막상 떨어지면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전략이 이론적으로는 아름다운데 두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하나는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핵심 지역들, 이 트렌드가 양극화이기 때문에 인기 지역들 들어가려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돈이 몰려드니까. 두 번째는 떨어져도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무서워서 누가 사? 2023년에 떨어졌을 때 무서웠잖아요. 실제로 공포감, 왜?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현상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fear of missing out.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데 가니까 한강벨트 핵심 지역으로 가니까 나도 자금이 되면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안 사면 점점 벌어질 것 같아라는 두려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푸브 현상이라고 하는데 fear of overpaying. 높은 비용을 지불할까가 두려워요. 나는 샀는데 사고 보니까 내가 고점이야. 와, 이거 엄청 속상하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질 때 집 사고 싶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장 흐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떨어진 줄도 잘 몰라. 애가 학교를 가거나 직장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냥 필요한데 내 자금이 얼마 있으면 돈에 맞춰서 필요해서 샀는데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었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타이밍을 잡고 계산을 해서 떨어지는데 뭐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거는 주식 같은 개념이고 부동산은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90%는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내가 90%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10%의 결단력과 용기와 정확한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90%에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는 다 일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왜 저스트 두잇이라고 하냐면 단기 예측은 저도 틀리잖아요. 부일남도 틀릴 수 있잖아요. 왜 정책이 파월이 금리를 언제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트럼프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예측이 틀릴 수는 있는데 장기 예측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는 곳, 공급이 줄어드는 곳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집을 우리가 평균 7년 정도 보유하니까 10년 정도로 본다면 결국에는 저한테 물어보고 부일남한테 물어보는 건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10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지역, 올라가는 지역이 어딥니까를 물어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하죠. 왜? 실수요자가 집 하나 사서 10년 보유하는데 10년 후에 올라가야지 올해 샀는데 내년에 하락 구간이 나와요. 팔 겁니까? 안 팔 거잖아요. 팔아도 뭐 남아도 양도세율 중과세 적용받고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10년 후로 바라본다면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다 알고 있죠. 그 지역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강벨트와 앞서서 말한 판교, 과천, 네. 분당 같은 지역이고 그거 아닌 사람들이라면 뭐 서울과 수도권의 뭐 신도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이들 지역이고 지방에서는 뭐 부산 같으면 해운대, 광안리.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5분이 상위 20%그 지역에서 부자들이 돈이 몰려드는 곳들. 대구는 교육 환경이 좋은 네. 뭐 이런 지역들이 아마 살아남을 거니까 이렇게 좀 분할을 해야 되고 그래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금매를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금매를 파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대출을 좀 무리한 네. 대출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구간이 IMF 외환 위기 때 한 2년 반 떨어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6개월 정도 떨어졌고 그때 2011년 12년 그때 한 2년 반 정도 떨어진 것 같고 최근에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금리 올라가면서 1년 정도 집값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3년 길어야 3년이거든요. 위기가 오더라도 그러면 3년은 좀 버틸 수 있는 네. 대출 이자 좀 더 내더라도 금리 올라가니까 위기가 오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대출 이자 내면서 좀 버티고 허리끈 졸라매고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분들이라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들에 저는 저스트 투입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LTV 기준으로 한 집값의 절반 정도 대출을 쓰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개인마다 다른데 소득이 뒷받침되는 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월 소득이 많은 전문직이라면 뭐 네. 충분히 더 감당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부부가 대기업 다니는데 뭐 종잣돈은 부족해서 뭐 생애 최초로 LTV를 더 받는 건 네. 괜찮은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50% 이하로 받는 게 좀 안전하긴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만 고민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을 사고 싶으신데 이미 오른 거일 거고요. 아마 네. 올랐는데 더 갈 갈까봐 수도 있죠. 살려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거가 이제 걱정 1번이고 그리고 결국에 올라가는 게 더 간다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간다. 음. 양극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이미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지만 안 오르고 옆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저거 사는 게 맞겠다 하는 그 복잡한 마음. 그러니까 오르는 걸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과거에 미련을 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골드 예를 들면 작년 초에 네. 금 한 돈 우리가 돈이라고 하니까 제 아시는 분이 뭐 좀 소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때가 30만 원 초반대 정도 샀거든요. 네.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금은방을 하는 내 후배가 형님 작년에 29만 원대 28만 원 정도 하다가 이게 많이 올랐는 거예요.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 야 좀 떨어지면 나한테 연락 줘봐. 나도 좀 사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3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후반대가 가더라고요. 네. 야 이렇게 올라도 돼? 좀 지나니까 이제 40만 원이 넘더라고. 야 이거 너무 갔다. 이거 네. 오버슈팅 아니야? 지금 그러다가 지금 60 맞아요. 60몇만. 차라리 한 달 전에 살 걸. 제 딸이 그럽니다. 제 딸도 이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밥 먹다가 이제 아빠 말을 안 들어야겠다. 왜? 라고 하니까 이제 금을 좀 사긴 했는데 좀 더 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정도 사면 됐지 뭘 자꾸 더 사냐라고 했는데 또 더 올라가니까 아빠 말은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집도 지금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갈 수 있죠. 돈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면 맨하탄이나 싱가포르 집값이 서울보다 비싼데 그렇게 따져보면 걔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이제는 네.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저는 잠실 헬스 작년 초에 샀으면 뭐 24억, 23억에도 살 수 있었는데 버스 지나갔잖아요. 아 옛날에 내가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과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볼 때 제가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번에 집을 사가지고 내년에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10년 후에 그러면 지금 잠실 헬스가 전용 84가 뭐 34억, 35억 정도 하잖아요. 내년에 40억 갈까요? 그건 우리도 모르잖아요. 40억 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럼 10년 후에 50억 갈까요? 10년 후에 50억은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비싸다고만 하지 말고 왜 비싸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느냐 한마디로 똑같아요.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되고
또 돈 있는 고급 수요, 유효 수요들이 뒷받침이 되느냐라고 볼 때는 올라가는 지역들은 충분히 올라간다. 과거에는 지방이 이제 이렇게 좀 키를 맞춰줬잖아요. 서울에 네. 올라가면 맞춰줬는데 이제 맞춰주는 힘도 뭐 지방에서는 일부 지역들의 얘기지 전체가 모두가 맞추기에는 제가 우리 부모님 집 얘기했잖아요. 30년째 그 자리입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지역들은요. 부동산 가격도 불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얘기는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들을 말하는 거지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향, 뭐 불패 신화 이런 건 그런 기준과 원칙에 맞춰야지. 그러면 우리는 제가 뭐 어디가 좋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시장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투자는 타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선호하고 수요들이 몰려드는 곳들은 10년 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폭락하면 어떡하죠? 그거는 미래에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해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3년 대출을 정도는. 좀 받아라.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요즘에는 무주택자가 마음 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진짜요? 그냥 사면 되니까 1주택자들은 이걸 팔고 사야 되는데 1주택자들은 더 힘들죠. 이거 팔고 가기도 어렵고 지금 뭐 그렇다고 뭐 매도하고 나서 또 저로 가려니까 또 대출도 규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힘들죠. 대출 받아놓은 거가 힘들어요. 오히려 또 갚고 나면 또 더 작아진 집 갈 수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힘든데 네. 힘든데 제가 주변을 보니까 1주택자들이 더 잘합니다. 한번 해봤기 한번 해봐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네. 불편하죠. 1주택이면 기존 집도 팔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 불편한데 1주택자들은 용기와 실행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면 돼요. 불편하지만 또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하는데 무주택자들은 환경은 좋죠. 뭐 네. 정부가 대출을 받기도 쉽고 무주택자들은 크게 규제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은 투자를 해보지 않았고 또 막연한 두려움, 처음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주택자들이 더 수월하게 하긴 합니다. 그럼 무주택자들도 이제 마인드를 좀 더 용기를 좀 가지셔야 되고요. 물론 자금이 없는 분들은 종잣돈을 더 만들어야겠죠. 한 5천만 원 있는데 나 5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에 어디 뭐 강남에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강남에 투자할 때가 억지로 찾으면은 뭐 이상한 빌라들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자기 자본이 뒷받침이 된다면 자본에 맞춰서 꼭 한강벨트 좋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있는데 한강벨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벨트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서울은 그래도 한 10년? 짧게는 10년, 길어도 한 20년은 충분히 버티는 지역이니까 자기 돈에 맞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능력이 되면 한강벨트 가야지. 네.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뭐 신용 대출을 받고 뭐 부모님한테 받고 지금은 뭐 대출도 안 돼서 사실 안 나오죠. 대출도 네. 안 나오고 그 지금 갭 투자가 막혔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잖아요. 네. 그 특히 이제 뭐 전세금 반환 대출이 뭐 1억밖에 안 되고 뭐 이래서 갭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걸 지금 전세 끼고 사지 않으면 사실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집들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이 딜레마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갭 투자도 저는 이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막혔죠. 안 되는데 대출을 안 받고 담백하게 네.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야. 그럼 내 돈 5억 내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불이익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본과 원칙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대로 그냥 원래의 갭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예를 들어 50억이 있다. 50억이 있는데 그러면 5억 가지고 10개를 나눠서 산다.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데 뭐 무자본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건 절대 금지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내가 현금이 3억이나 5억이 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 입주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금이 좀 네.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입주한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깔고 앉아 사는 거니까 나는 애도 없어. 솔로야. 한 5억 있어. 라고 한다면 전세 끼고 사고 좋은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5억을 깔고 있겠죠. 그 집에 살고 나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살아도 되니까 집이 없는 게 불안한 거지. 좋은 집 전세 끼고 하나 사뒀고 나는 뭐 원룸에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누워 있어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거를 전세를 빼주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뭐 대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막아버렸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럼 근데 새로운 요거를- 세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이 또 안 올라가니까 이게 근데 계속 갈까요? 이렇게 전세금 반환 대출을 막는다는 게 과연 유지 가능한 정책인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기도 들어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대출은 뭐 DSR 규제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
네. 왜? 자기 능력도 받아야 되니까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퇴거자금 대출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세입자를 위해서. 네. 세입자가 내 전 재산인 전세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뭐 보증보험 한도가 줄었다든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줘. 못 주는 네. 거죠. 그러면 퇴거자금 대출 받아서 주겠다는데 그것도 네. 집주인도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해줘야지. 그것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그럼 경매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주택 시장이 물론 안정은 돼야 되겠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정부가 이제 그럴 여유가 없을 거고요.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저는 이렇게 좀 합리적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세입자들 주거 환경 전세 제도를 갑자기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전세가 좋은 제도잖아요. 전세 좋아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세입자들이 주거 비용이 저렴한 네. 거잖아요. 우리나라 월세가 왜 저렴한데요? 다 전세 덕분이에요. 외국에는 매매하고 연동이 되는데 우리는 전세하고 연동이 되니까 덕을 보고 있는데 자꾸 이걸 소멸시키려고 하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말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밀어 올리는 건 뭐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의 논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공급이 많은 뭐 대구나 이런 곳들 보면은 네. 뭐 전세 제도가 있어도 그냥 매매가가 막 빠져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수요와 공급이 기본 원칙이고 뭐 금리나 정책이나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만 막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전세 만능주의, 전세 규제 만능주의, 대출 만능주의는 저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필요한 정책이라면 해야 되겠으나 지금은 약간 대출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맨날 강남 얘기, 서울 얘기만 하니까 지방 얘기 좀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방에서 실제로 거주도 하셔야 되고 거기 직장도 있는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뭐 서울로 이주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은데 많죠.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 동네는 안 올라가고 서울 막 수도권은 올라간다고 하니까 속상하지. 그냥 이 동네에서 계속 평생 뭐 월세를 살면서 서울에 집이라도 하나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긴 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실거주를 그 동네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안에서 그래도 좋은 걸 사는 게 맞을까요? 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투자, 재테크 네.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내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성하고 내 애기, 내 자녀들 편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 같은 목적이라면 지방이라도 뭐 내 집 마련해서 우리 가족 잘 살면 또 네. 주거 안정은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대 흐름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향이 지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우리 고향에 내려가는데 인구가 한 50만 되나 50만이 안 되나 아마 그 정도 되는 이제 중소도시인데 저는 갈 때마다 느껴요. 이 쇠락 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두 눈으로 보니까 저는 이게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미래는 이렇구나라는 걸 저는 진짜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서울은 뭐 항상 예전에도 번화가였고 지금 또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니까 못 느끼는데 지방의 중소도시 가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나 네.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그러니까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줄어드는데 인구 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서울과 이제 부산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도 인구 줄어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야, 서울이 무슨 수요가 많아. 인구 줄어드는데. 서울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서울이 주거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네. 경기 인천으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동을 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네. 근데 지방을 보게 되면 이제 권역이 있잖아요. 그 부산 같으면 부울경, 네. 대구는 대경, 대전 같은 경우는 대세남, 대전, 세종, 충남 이런 지역들의 세 개 지역을 묶어서 보세요. 왜냐하면 서울처럼 분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부울경이나 나머지 지역들 권역별로 보게 되면 묶어도 인구가 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흐름이 단기간에 바뀌는가? 지방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에 뭐 출산율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 흐름을 저는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겨주고 좋은 대학교 만들어지고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 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예전에 삼성 애니콜 네. 경상북도 구미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이제 미국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도 이제 미국으로 지금 배터리도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공장들이 원래는 지방에 생겨야 되거든. 그런 세계화가 아니었다면 네. 그래서 우리 지방도 잘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중국, 베트남,
뭐 인도, 미국을 안 갔으면 우리 지방 또 대기업, 공장들, 제조업 뭐 기반이 되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충분히 잘 살고 서울도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본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도 겪고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다 해외로 많이 나갔거든요. 일본 기업들 돈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일본 국가와 국민은 돈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들의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 미국 반도체 공장에서 돈 벌면 우리 미국 법인에서 돈 벌면 국내로 반입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대기업들은 잘 살 수는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곳들은 진짜 일본처럼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은 저는 잘 읽자. 지방에 계셔서 필요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방 아파트는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신축은 좀 비싸요. 네. 신축은 비싼데 구축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온도 차이가 확연해요. 이게 양극화거든요. 서울은 신축, 준신축, 중구축, 구축 다 비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니까 지방은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야. 오션뷰가 나오는 네. 고급 아파트 살아도 되고 그거는 이제 소득이 좋으신 분들이고 보통 일반적인 이제 중산층이나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좀 지방에서도 그냥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실거주 목적이니까 너무 비싼 집보다 약간 오래되더라도 인테리어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들은 신축은 5억, 구축은 1억 이런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1억 아파트 들어가셔라. 5억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도 1억 들어가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고 나머지 돈은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이거 옹호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나머지 돈은 전세기구 하나 사두는 게 오히려 저는 재테크 측면에서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흐름이 또 바뀔 수는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뭐 외국에 있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간다든지 그런 흐름이 바뀌면 이제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시대 흐름은 양극화이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옛날처럼 간극을 좁히기에는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 기업 구조,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용납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인만 소장님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게 아닌가. 뭐 이제 대책도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은 좀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대한 선택과 또 책임이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